두드러기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은 음식과 무관하게 올라오는 두드러기가 더 많습니다. 아, 괜히 그 음식이라고 자꾸 탓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자, 일단 우리가 알러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두드러기, 네. 두드러기라고 그러나요? 뭐 가려움증, 두드러기, 네. 뭐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 뭐 갑자기 음식 먹다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기절하고 막 호흡곤란 오고 막 발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합니까? 알러지 현상이? 식품 알레르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땅콩 알레르기, 밀가루 알레르기, 뭐 견과류 알레르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심할 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병은 맞죠. 심각하면 우리가 그래서 쇼크 생기고 호흡곤란, 숨 못 쉬고 우리 그 기생충 영화 보면은 그 문 씨가 그 곡숭아 털 알레르기 예. 때문에 호흡곤란 생기고 두드러기 생기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곡숭아 털에 대한 알레르기고 결국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신 때도 뭐 아나필락시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알레르기의 가장 심한 형태, 전신 알레르기. 그래서 호흡곤란, 복통, 설사, 그리고 혈압 떨어져서 쇼크까지 죽을 수도 있는 병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식품 알레르기는 성인에서는 근데 사실 드물고 소아에서 좀 많아요. 그래서 소아가 아닌 성인에서는 의외로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제 사실 식품 알레르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모기 물린 듯이 두드러기 와서 갑자기 가려워 나 뭐 잘못 먹었나 봐 이런 얘기 우리 흔히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식품과 관련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가려울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분명히 식품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그 두드러기를 알레르기 자체는 아니지만 그냥 두드러기 자체를 좀 잘 일으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두드러기가 히스타민이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이 항히스타민제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이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데 히스타민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푸른 생선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어 같은 경우 우리가 고등어는 고등어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왜? 왜냐면은 그 등푸른 생선류는 그 갈색 이제 층이 있잖아요. 네네. 지방층이 있는데 그 단백질 안에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있어요. 히스티딘. 그런데 아까 제가 항히스타민제, 이 알레르기 콧물제 두드러기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백질에 아미노산 중 히스티딘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특정 세균을 만나서 분해가 되면요. 이게 히스타민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히스타민이라는 거가 알레르기를 증상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항히스타민제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부패하거나 신선하지 못한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은 먹고 났을 때 복통, 구토, 식중독처럼 온몸 두드러기 그리고 쇼크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워낙 고등어가 상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식중독의 위험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고등어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식품위생법으로 등푸른 생선은 대부분 이런 게 있는데 잡자마자 바로 생물로 무조건 차갑게 해서 살아서 갖고 오든지 죽일 거면 무조건 바로 급속 냉동을 시켜야 돼요. 멸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그래요? 이유가 워낙 그 식중독, 히스타민의 유리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삼치, 멸치, 연어, 고등어, 참치, 다른 거 다 이게 그 계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빨리 급속 냉동시키는 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은 어떤 해산물 먹고 생겼을 때 상당 부분은 이런 어떤 식중독 관련된 알레르기가 더 많고 실제 음식 알레르기라 보지는 않고 그거는 식중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가끔 가다 어떤 특정 먹고 막 두드러기 생기 이건 이제 음식 알레르기일 수 있지만 뭐 토마토, 뭐 파인애플 뭐 아니면 발효 음식, 치즈 이런 것들은 또 알레르기가 없어도 먹고 또 근질근질한 것들을 호소한 분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다른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주일에 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자주 가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모기 물려 올라오는 분들. 그래서 두드러기란 게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냥 아니면 손톱으로 긁으면 그때마다 막 손톱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이름들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권역수 바보하면 이렇게 두드러기 올라와요. 그런 식으로 묘기증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은 음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오히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오실 때 나는 돼지고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이게 문화적 습관이거든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먹으면은 나는 가렵다. 이거를 이제 약간 이게 동양의학적인 것 같아요. 미국 가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그 착각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료를 하면은 매일 두드러기 올라오시는 분들이 나 돼지고기 속에 닭고기 먹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한의학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게 원인이 있으니까 가려워 오늘. 그런데 내가 아까 먹은 걸 보니까 돼지고기 있었어. 근데 그 재료 한 몇십 개 있거든요. 근데 돼지고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려울 때 먹을 때 돼지고기가 없으면은 아마 또 비슷한 딴 거를 또 찝고 그다음에 언젠가 가려울 때 돼지고기 겹치면 확정 편향인 거죠. 돼지고기 맞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알레르기 때문에 두드러기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음식과 무관하게 올라온 두드러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체질의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런 거죠? 체질 어떤 체질이? 그거는 이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5에서 10%가 살다 보면서 이렇게 두드러기를 수주 동안 한 번씩 겪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씩 겪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피부에 생기는 일시적인 그냥 면역 조절 이상이다. 그 정도로 저희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가면역 질환 뭐 거창한 이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면역 질환의 미니 버전, 작은 규모의 피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시적인 그런 자가면역, 내 몸의 면역이 내 피부를 스스로 자극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두드러기를 일으킨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음식을 자꾸 원인 생각하는데 매일 이렇게 음식 개수가 늘어나요. 돼지고기 원인이었다가 또 이것저것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생산하신 그런 분들은 꼭 병원 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서 괜히 그 음식이라고 자꾸 탓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약하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 이걸 치료를 통해서 내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나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면역력을 그런 어떤 애초부터 아까 지금 잠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알레르기도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진먼지나 쓸데없이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면역이 오히려 더 강하게 오버해서 면역력이 더 강해서 그런 거예요. 과잉 대응한 거거든요. 오해해서 과잉 진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이 약한 게 아니라 국방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내국인 민간인을 과잉 진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알레르기인 거고 내 몸 스스로에 대해서 내 몸의 일부분을 면역이 쓸데없이 과잉으로 자극하는 거죠. 나쁜 걸 착각하고. 그러니까 내 몸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역 조절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내 몸은 해롭지 않은데 내 몸을 일부를 해롭다고 착각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 대부분은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피부에 갔다가 그냥 뭐야 이거 나쁜 놈 있는 거 아니야 해서 괜히 거기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으로 따지다 보면은 군인들이 면역 세포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저기 전방에 어느 마을이 있는데 거기 군인들이 있는데 휴가 나와서 걔네들이 그 마을 주민들 괜히 막 뭐 물건도 훔치고 좀 괴롭혀. 그러면 그거는 그 내부에서는 군인들이 과잉으로 쓸데없이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방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규모의 어떤 면역 조절에 오류가 있다. 근데 그게 피부에서 일어나면 그런 것들 두드러기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면역 조절 이상 많지만 뭐 너무 큰 규모의 면역 이상은 아니다. 떨어진 건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그렇게 면역 체계가 잠깐 오류를 내는 그렇죠. 그런 걸로 가야 그게 되는 이제 두드러기의 거군요. 원인이라고 대부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신다면 첫 번째로는 그래도 음식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음식 알레르기 검사는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면역 조절 이상,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가 면역 체질이나 면역력,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보통 두드러기 환자 오시면 해보고 거기서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두드러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왜 이걸 하냐면 환자분들한테 대부분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고기도 안 먹고 그다음에 뭐 밀가루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너무 영양실조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요. 이분들이. 맞아요. 밥에 김치만 먹어요. 그래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방시켜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기 자꾸 오시는 분들 대부분 자꾸 음식 탓하지만 거기에 좀 진짜 음식 알레르기는 진단을 받아야겠지만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치료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이게 아까 비염 치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졸려 이지하는 항히스타민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아까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세트리진 그다음에 가장 졸렵지 않은 게 팩소페나딘 알레그라는 제품인데 이런 약들은 그냥
하루에 우리가 두드려 환자들 우리 보통 약국에서 하나를 추천해 드리는데 두드려 환자 4알까지 먹어도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 전국의 전 세계 그런 학회 알레르기나 피부 면역 학회에서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하루에 4알씩 먹어도 너무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세티리진 이런 약들은 임산부도 먹어도 되고 애들도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두드러기가 자주 올라오는데 이거를 막 아껴서 먹지 말고 안 올라오게끔 먹는 게 좋다. 항상 그렇게 저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래 사신 어르신들 생각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양약 하나를 먹으면 하나를 고치면 대신 또 하나가 고장난다. 맞습니다. 딴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약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많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사실 굉장히 거기에 예외적인 그런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이제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뭐 일주일에 3-4번씩 올라오시는 분들, 두드러기가 몸에 안 좋은 이유는 근질근질 이게 밤에 똑같이 비염처럼 밤에 더 나빠지거든요. 네. 그럼 밤에 막 이렇게 두드러면서 잠도 30분 이상 지연되고, 또 어떤 때는 막 낮에 확 올라오면 이게 뒤집어질까봐 막 불안감도, 얘기 불안감도 생기고, 이게 근질근질한 거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신병 생겨요. 간질간질하면 진짜 정신병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약은 안전하거든요, 진짜로. 4알까지도.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냐면 약을 최소한을 먹으면서 웬만한 건 참고 사는 걸 건강하다 착각하는 거죠. 그게 건강을 더 해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임상 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의학적 학회의 입장인데, 두드러기 환자들은 100% 증상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먹고 애매한 증상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만약 하나를 안 되면 2알을 먹어서라도 하나도 증상 없이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그래서 일주일 1달 동안 약을 먹으면서 뭐야 나 쓸데없이 약 먹고 있는 거 아니야, 1달 동안,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100% 조절해보고, 그 다음에 약을 줄여보는 거죠. 네. 근데 안 올라오면 또 줄여서 먹으면 되고, 올라오면 다시 원래 용량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증상 생기자마자 약 먹는 게 아니라 안 생기게끔 두드러기 치료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가려움증 얘기하시니까 사실 요즘 그 애완견 아니면 애완묘, 네.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 알레르기성 여러 가지 뭐 증상들 네.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또 뭐 곤란해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 동물을 좀 키우면 그 뭔가 알레르기가 발생이 더 많이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반려견 키우세요? 아니 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키우시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저기 얼굴이 되게 간질간질할 때가 네, 있어요. 네, 자주. 그럼 네. 이렇게 자꾸 만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타까워서 그러나? 네네. 아니 그런 그 고양이를 키우니까 네. 그게 알레르기일 수 있다고 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반려견이죠.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대부분 비염, 결막염, 천식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피부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 그래요. 극히 드물고, 실제로 그렇게 직접 만지거나 핥거나 그럴 때 그 자리에 아토피 피부염처럼 염증이 생기거나 두드러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게 있지만, 그냥 같이 살면서 그냥 근질근질이고 대부분 동물과 관련된 간질염증은 아닙니다. 아니다. 그렇군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도 반려견을 키우거든요. 네. 초키라고 시추를 한 마리 키우는데, 알레르기, 어르신들은 이제 특히 이제 손주들 태어날 때 강아지 개 있으면은 지저분하다, 균 많다,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 비염 생기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체질이 그걸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알레르기 생길 그런 체질 애들은 키우지 않아도 생기는 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많은 연구들에서는 엄마 때부터 애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는 게 집에 더 많은 균들이 많아지거든요. 좋은 균들이. 그런 다양한 균들 때문에 애들이 더 많은 균들을 만나서 면역이 더 건강해져서 알레르기가 더 안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반려견 애기 있는데 좀 키우셔도 되고, 키울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가정에서 그거 고민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이 동물 때문에 그 알러지가 생긴다라는 건 정말 접촉이 됐을 때 그 자리가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뭐 이래야 정말 알러지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드물죠. 되는 그거는 거군요. 드물고, 이제 딱 벌써 그냥 콧물, 콧막힘, 재채기 이건 생길 수 있죠. 그건 이제 검사 받아보시고 거기 맞게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비염.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털 같은 게 자꾸 우리가 흡입을 해가지고 이 안에 폐에 막 이렇게 털뭉치가 쌓여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마 예전에 그 노주현 씨,
노주현 씨 그 탤런트였나? 네, 노주현 씨. 네, 노주현 씨 아마 알아요. 그 자녀분 뭐 그런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그 털이 사실 폐에 박히거나 이런 거 문제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런 걱정 거의 안, 우리가 흡입할 때 먼지 많이 흡입하지만 대부분은 아까 그 선모 운동 보셨잖아요. 비염 편에서 거기서처럼 가래가 다 선모 운동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삼키게 돼 있기 때문에 다 폐에서 빠져나와요. 코에 있는 것도 다 넘어가는 데가 삼키거나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털이 흡입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털이 아니에요. 그 작은 미세한 비듬이죠. 네. 비듬가루예요. 비듬가루. 아, 애완동물의 비듬가루. 비듬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상피 세포가 결국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듬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듬이 결국은 공중에 미세하게 우리가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PM10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공중에 날릴 정도로 되는 애들이 코에 들어와서 알레르기 일으키는 또는 우리도 침 흘리면 허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이나 땀, 샘에 나오는 지방 분비물들이 이제 각질 이렇게 붙어나서 같이 날리면서 그게 알레르기 일으키는 거지. 눈에 보이는 털 자체가 되는 그러니까 개털 알레르기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개 분비물 또는 개 비듬. 상피, 비듬 알레르기다. 그 역설적으로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그 비염 천식이 잘 생기거든요. 아토피 비염도. 아, 그래요? 가장 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뭐죠? 사람의 상피세포. 아, 얘네들도 피부병에 걸리는데 우리가 원인이군요. 비염의 걔네들도 사람의 개털 알레르기가 사람 털이라고 해서 사람 비듬 알레르기가 걔네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네. 애완동물 키우면 이 알러지 생긴다. 네. 뭐 재채기하고 뭐 가렵고 그러면 이게 그냥 애완동물 알러지다.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생기면 치료 받으시면 되고 원래 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안 키우는 게 좋지만 아직 뭐 아기가 태어났거나 뭐 아직 알레르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해서 안 키울 일은 없다. 키워서 도움되는 것도 더 많고 오히려 알레르기 예방에도 도움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좋은 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애완동물을 통해서 제가 알러지가 생겼다. 말씀하신 대로 치료하면 그냥 금방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토피 비염이나 이런 것도 말씀인가요? 비염? 아니 그냥 그 우리가 애완동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알러지 현상들. 그렇죠. 만약에 개털, 고양이 털, 알레르기, 비염, 천식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뿌리거나 뭐 천식 이런 흡입제 쓰시면은 건강에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절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아토피 비염도 그렇고 두드러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면역 치료라는 게 있어요. 알레르기에는. 그래서 알레르기 백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마치 그 독감이면 독감 그 세포들을 바이러스를 갖고 이제 그 백신을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동물 털 상피세포 그 단백질을 갖고 백신처럼 만들어요. 그거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먹거나 아니면 혀 밑에 매일매일 넣어요. 그러면 내 면역을 그걸 교육을 다시 시켜주는 거야. 야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 알레르기 체질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나 고양이 키우시다가 비염이 생겼거나 아토피 비염 두드러기가 생겼다. 그런 분들에게는 개나 어차피 이거를 뭐 파양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족이니까. 그럴 때는 면역 치료를 받으시면은 증상 없이 아주 잘 지낼 수 있고 수의사분들도 저한테 면역 치료 받으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은 개, 고양이 안 만나면 직업을 잃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면역 치료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료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건 가려움증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 원인이 뭔지는 몰라도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려울 때 다 두드러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긁어서 빨개 올라오거나 목이 물리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감별하는 건 뭐냐면 항히스타민제를 딱 먹었을 때 도움이 되면은 이건 두드러기 계열 맞아요. 아까 그 세트리진, 팩소페나드 약곡서. 근데 이런 거 한두 알 먹어도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럼 이제 다른 종류의 가려움증인 거고. 이제 이런 겨울철이나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거는 피부 건조증이에요. 피부가 건조해도 이런 피부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다리나 팔, 온몸이 가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려움증의 대부분은 어쨌든 우리 어르신분들에게는 두드러기보다는 피부 건조증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 비누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특히 때 절대를 밀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샤워 후 수건 닦고 촉촉할 때 보습제를 빨리 바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보습을 할 때 마른 피부에다 바르면은 그냥 마른 피부에 기름 바르는 거고 수건으로 닦자마자 물기가 촉촉히 있을 때 그 위에다가 보습제를 바르면은
그게 진짜 보습이 되는 거거든요. 아, 물기가 있을 때 발라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그래서 닦고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도 피부 자주 가렵고 이런 분들은 샤워 비누를 최소한 쓰시고 샤워로 손을 대충 닦고 그 사이에 빨리 온몸에 미끌미끌하게 볼을 바르시면은 완벽한 보습이 되는 거죠. 이걸 보습의 3분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건부터 보습 완료까지 3분 안에 다 끝내라. 마르기 전에. 그래서 그래요? 그걸 지키시는 것만으로 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이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항히스타민 그 약을 말씀하셨는데 네. 괜찮습니까? 안전성? 네.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세대 항히스타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국에서 파는 세트리진, 팩소파나 이런 것들 하루에 4알까지 먹어도 너무 안전하다라고 전 세계 학회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저희가 4알까지 먹어요, 실제로. 저희가 두드러기 한 알로 안 되는 분들은 해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이제 보통 동네 병원 가면 많이 뭐 스테로이드도 먹고 막 여러 가지 먹는데 사실 그런 것들 오래 먹으면 몸에 너무 안 좋거든요. 먹는 스테로이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심한 두드러기 치료한 너무나 명약이 있어요. 명약이. 벌써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오말리 주막, 졸레오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건 항체 주사인데 보통은 뭐 2주 간격 또는 4주 간격으로 맞는 주사제예요. 항체고 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한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딱 두드러기 딱 잡는 주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면역 저하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항히스타민제 먹어도 두드러기 해결 안 되는 분들은 꼭 이거는 이제 대학병원급에서만 맞기 때문에 꼭 큰 병원 가셔서 이 졸레어라는 두드러기를 맞으시면은 정말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제가 권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그 두드러기 혹은 이 알러지 이걸 좀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냥 현대병이지 않나 네. 예민해서 생기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건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 오늘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치료할지 혹은 네. 어떻게 관리할지 네.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까지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권혁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